네. 제가 사전에 해야 할 일 다 이제 공지를 드렸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신 분도 없고 따로 전에들은 어려운 사항 같은 것도 없었어서 대부분 다 해오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세션 전 할 일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이 npx create react app, 이 react session이라는 명령어를 프로젝트 시작하려면은 다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이 그림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오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소리 너무 큰가요? 오늘 배울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 먼저 개념적인 내용을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먼저 리액트란 뭔지, 그리고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습을 한 다음에 숙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공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1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칼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액트 개념 말씀드리면은 메타 기업 다들 아시죠?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뀐 굉장히 큰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이러한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를 왜 쓰냐, 그냥 자바스크립트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액트는 컴포넌트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컴포넌트란 레고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레고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듯이 리액트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라는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재사용하거나 유지보수할 때도 컴포넌트만 따로 관리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코드를 짤 수 있고 또 개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장점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컴포넌트 구조로 인해서 리액트가 데이터가 변할 때마다 화면을 새로 띄우는 게 아니고 변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로딩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외대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조금 느리네요. 여기부터 볼게요. 그러면 저희 이걸로 봐도 되니까. 이런데 제가 지금 이게 웨일 브라우저인데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새로 고치면 안 됐죠. 그냥 이 바뀐 부분만 변동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액트를 활용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리액트 장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따로 공식 문서 찾아보셔도 되고 컴포넌트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여기 따로 다른 분이 정리 잘 해두신 거 링크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지금 말고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 구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다들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나오잖아요.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런 맨 위에 노드 모듈스 이런 폴더가 있죠. 요거는 여기 라이브러리 설치되는 폴더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펼쳐봤을 때 되게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건들 일이 없어요. 그냥 필요 없는 파일들이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글씨 다 보이시죠? 조금 작긴 한데 여기 퍼블릭 폴더에는 정적, 즉 스태틱 파일이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index.html이나 로고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폴더는 저희가 많이 수정을 할 폴더인데요.
이 안에는 리액트 내부에서 작성하는 거의 모든 파일들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나중에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되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 app.css 이런 거를 저희가 뭐 수정을 하게 될 거고 이따가. 그리고 여기 git 그노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git은 저희가 말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GitHub 할 때 그런 git이고 뒤에 이그노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그노어가 이제 무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GitHub에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올릴 때 굉장히 여기에 쓸모없는 파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올리고 싶은 파일들을 여기 git그노어 파일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노드 모듈스 이런 큰 파일들을 추가를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GitHub에 업로드할 때 이런 파일들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그런 소스 코드들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파일이고 뭐 마지막으로 패키지.json 이런 거는 저희 프로젝트 관련돼서 뭐 프로젝트 이름이나 버전 같은 걸 작성하는 파일입니다. 이것도 작성할 일이 있긴 한데 오늘은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냥 기초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고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이제 기초 JSX 문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리액트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이라고 해서 JSX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몇 번 사용을 해보셨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저희 다 만들어 오신 그 폴더 VS 코드로 열어주세요. 다 여셨겠죠? 그럼 처음 열었으면은 여기 파일 경로가 아직은 안으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cd react session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를 변경을 해줍니다. 경로를 변경해주고 이제 npm start 명령어를 쳐줄게요.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이게 좀 걸려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먼저 app.js 파일을 볼게요. 저는 미리 쓸모없는 코드들을 다 지워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건든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뭘 추가를 할 거라서 이 div return 안에 div 하나만 남겨놓고 다 빼주세요. 다 지워주세요. 다 지우셨으면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켜졌네요. 여러분들 지금 그 리액트 기본 로고가 막 돌아가고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저는 미리 지워놔서 그냥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div 하나만 남겨놓으면 아마 그냥 흰 화면이 뜰 겁니다. 이제 여기 app.js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렸다 했죠. 여기 div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return 태그 안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때는 부모 요소 없이 태그들을 병렬로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로 빨간 줄 뜨죠. 부모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배치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div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태그들은 리턴 안에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클래스 네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단바가 하나 있는 멋쟁이 사자처럼 써져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HTML 문법이랑 동일하게 div, h1 이런
네, 잘 안 보이면 불 꺼주세요. 네. 네, 계속 할게요. 여기 이제 div h1 이런 태그를 쓰면 되는데 지금 .js 파일인데도 이런 HTML 태그를 쓸 수 있다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JSX 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써볼게요. 여기 먼저 div 하나 만들고 h3 태그를 하나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멋쟁이 사자처럼 이렇게 쓸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떴죠? 1이 들어갔네. 지금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별로 이제 못생겼으니까 저희 이제 CSS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app.js에 대응하는 CSS 파일이 app.css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거예요. 여기 미디어 골뱅이 미디어 있는데 바로 밑에다가 써줄게요. 그래서 블랙 BG 해서 검은색 백그라운드라는 뜻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라고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블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넓이는 창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10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컬러라고 쓰면 되거든요. 컬러는 머싸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오렌지. 그리고 왼쪽에 아까 글자가 많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패딩은 레프트 왼쪽에 패딩을 살짝 줘서 20픽셀 정도 줘볼게요. 아직은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app.js 파일로 넘어와서 여기 div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클래스 name 할 때 n은 라지 n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름 지어준 블랙 BG 이렇게 써줍니다. 자, 잘 됐나 한번 볼게요. 오타가 있었나봐요. 잠시만요. 왜 적용이 안 되지? 잠깐만요. 클래스 네임. A가 없어요. 클래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타, 정말 어이없는 오타로 시간을 많이 날릴 수 있으니까 주의 바라고요. 자, 이제 바뀐 걸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JSX 문법에서는 CSS 클래스를 넣을 때 클래스 네임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그냥 클래스 이렇게만 썼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JSX에서 클래스는 그 자바 언어에서 쓰는 그런 클래스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중복이 돼서 이쪽에서 새로 만들어둔 거예요.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제 데이터 바인딩으로 넘어갈 텐데 중괄호를 활용해서 변수를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X에서는 변수를 활용할 때 중괄호 안에 넣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기 변수 선언할 때 뭐 다양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자유롭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let이라고 선언을 할게요. let post는 약간 블로그 컨셉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 글로벌 머싸 후기 이런 식으로 써보고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선언 let 타이틀 식을 제목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여기 div 밑에 h4 태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 H3에 했던 것처럼 멋쟁이 사진처럼 이렇게 글자를 바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하나 열고 여기다가 포스트 이렇게 쓰고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도 여기에다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고 싶으면 아이디는 중괄호 열고 타이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개발자 도구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를 선택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아이디에 게시글 제목이라는 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원래 저희 지금 실습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임의로 데이터를 지정해가지고 넣은 건데 원래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는 서버 데이터 가져와서 HTML 태그 사이에 이런 데이터들 넣어야 할 때 이런 데이터 바인딩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임의로 했는데 아마 나중에 뭐 해커톤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바인딩 알아봤고 세 번째 문법 스타일 직접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스타일 부여할 때 클래스 네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부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4 태그 밑에 H 태그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본문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추가를 하려면 여기다가 앞쪽에 스타일 이렇게 쓰고 이퀄 쓰고 중괄호를 2개 열어주세요. 근데 저희가 보통 스타일 적용을 할 때 하나만 적용하지 않잖아요. 글자 색도 바꾸고 싶을 수 있고 크기도 있고 뭐 글자 굵기도 있고 다양한데 그래서 여러 개를 보통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컬러 색을 바꾸고 싶으니까 저는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린 그리고 글자 크기까지 이렇게 2개만 조절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 여기서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폰트하고 사이즈 이거 2개 붙여서 S를 라지 스케일로 쓰고 또 콜론 써준 다음에 20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웹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살짝 너무 왼쪽에 치우쳐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app.css로 넘어가서 그냥 전체 적용을 해줄게요. 뭐 텍스트 온라인 센터라고 해서 보면 이게 .app이라는 게 이 앱의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확인해보면 가운데로 왔죠. 근데 지금 위에 거는 가운데로 안 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는 따로 CSS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 안 해준 애들만 가운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로 뭔가 명령을 했을 때 움직이는 요소들이 따로 지정 안 해준 것만 해준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스타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쉬운 건 끝났어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두 번째 컴포넌트화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 다들 여기까지 다 잘 하셨죠? 네. 컴포넌트화가 뭐냐면은 리액트에서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코드 재사용하거나 유지보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뭐 무슨 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컴포넌트로 만든다 이런 거를 컴포넌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션에 예시를 적어 두었는데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제가 간단한 예시라서 이거 그렇게 많이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코드를 점점 길게 작성할수록 이런 식으로 구조는 똑같은데 안에 내용만 하나씩 다른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보기가 안 좋고 관리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 한 군데에서 뭔가 수정할 사항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자 이제 컴포넌트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요소가 반복이 되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는 컴포넌트로 만드는 걸 컴포넌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 버튼이라는 숫자 세는 버튼 만들어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그냥 숫자 커지고 빼기 버튼 누르면은 숫자 감소하고 이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src 폴더에 우클릭하셔서 새 파일 만들어 주겠습니다. counter.js 만들게요. 지금 여기 들어왔죠? 이제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임포트부터 해주고 펑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대한 함수니까 카운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임자는 따로 없고 그래서 리턴에 뭘 넣을 거냐면 여기 리턴으로 오는 값들이 나중에 화면에 보일 값들이에요. 여기 div 하나 만들고 리턴 하고 나서 이제 소괄호를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중괄호를 열었네요. 소괄호 열고 div 안에 h1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0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버튼 2개 만들게요. 플러스 버튼 하나, 마이너스 버튼 하나. 그래서 위쪽에는 마이너스 1 아래쪽에는 플러스 1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수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문구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따로 뭐 없으니까 디폴트라고 할게요. 익스포트 디폴트 카운터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제 이 카운터라는 이름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app.js 돌아와서 여기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카운터 하고 저는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뒤에 import count from 하고 뒤에 카운터 파일이 있는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불러왔고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사용을 어떻게 하냐? 그냥 똑같습니다. 네. 이제 여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은 지울게요. H 태그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태그처럼 똑같이 카운터 이렇게 하면 그냥 끝입니다. 네, 이 변수도 지울게요. 여기서 확인해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지금 딱 봐도 이게 이 app.js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파일인데 만약에 이거를 컴포넌트화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이 길쭉한 이 코드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겠죠? 이런 식으로 쭉 달릴 텐데 이렇게 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벌써 장점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도 이렇게 카운터라고 지었고 에디터에 따라서 이렇게 컴포넌트의 색깔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여기다가 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컴포넌트 해서 불러오는 게 더 코딩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는 HTML 태그 모양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아직 버튼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작동하도록 만들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훅을 설명을 하면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훅. 제가 너무 말로만 하면은
좀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노션 페이지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훅 설명을 제가 적어놨는데, 네, 훅이 뭐냐면은 함수형 컴포넌트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함수형 컴포넌트도 있고 클래스형 컴포넌트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사용한 거는 지금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왜냐면 여기 말 그대로 펑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건 함수형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원래는 함수형 컴포넌트에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게 스테이트, 즉 상태 관리하는 거를 클래스형 컴포넌트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종류가 되게 많은데 많이들 처음에 사용을 하는 게 use state랑 use effect 이렇게 두 가지 훅을 사용을 하게 돼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use state 먼저 하겠습니다. use state 뭐냐면은 컴포넌트에서 바뀌는 값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저희 목적이 뭐냐면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아무 동작도 안 하지만 여기 0이라는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함수를 써볼게요.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버튼 눌렀을 때 함수 호출되도록. 그래서 counter.js 파일로 와주시고 여기 증가 함수 하나, 감소 함수 하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const 증가니까 on increase라고 할게요. 함수 모양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좀 축약된 버전인데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일단은 콘솔에 찍어보겠습니다. console.log 뭐 플러스 함수니까 플러스 1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조는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감소 함수를 밑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감소니까 그냥 decrease라고 이름 짓고 출력하는 것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버튼에다가 onClick이라는 걸 추가를 해줄 거예요. onClick 이건 클릭됐을 때 이벤트 어떻게 할 거냐 지정하는 건데 클릭됐을 때 onIncrease 감소니까 decrease겠죠. 지금 제가 노션에 약간 반대로 적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맞으니까 이대로 할게요. 제가 이거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예시에서는 플러스를 왼쪽,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는 게 보통이니까 네,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냥 상관은 없어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on increase 이렇게 쓰고 지금 그러면 클릭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지정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개발자 도구를 열고 콘솔 창을 보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 번 누르면은 뭐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버튼에 대응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use state를 활용을 해볼게요. use state 활용하려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항상 이런 다른 것들을 활용하려면 거의 무조건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하고 중괄호 열고 use state from reac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쓰면 임포트가 되게 밑으로
많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 줄 요약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콤마 접고 use state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한 줄에 적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고 이제 use stat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use state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const 보통 이렇게 상수로 선언을 하고 이거는 안 따라 적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려고 쓰는 거니까 state, set, state 그리고는 use state value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 state, set, state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보통 다들 개발자들이 쓰는 방식이 이 state 예를 들어서 뭐 learning이라고 쓰면 set learni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맞춰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value에는 초기값을 넣게 돼요. 그래서 이 state는 값을 담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set state는 이 앞에 있는 변수를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value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기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장 사항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런 형태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도록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테이트 하나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 카운터 바로 밑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작성해 볼게요. const 그리고 대괄호를 열어주시고 number, set number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equal use state 처음에는 이제 저희 카운터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 이제 use state 하나 선언을 해줬으니까 이제 함수를 바꿔줘야겠죠? 콘솔에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콘솔 출력을 지워주고 아까 전에 여기 이 함수를 활용을 한다 했잖아요. 이 값을 변수를 바꿔주는 함수를 활용을 해야 돼서 여기 on increase 안에 set number를 호출을 해줄 겁니다. set number 호출해주고 그리고 이 number라는 변수 더하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출되면 number라는 그런 값이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여기는 그냥 똑같아요. 여기도 set number 호출을 해주시고 대신에 여기는 decrease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지금 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스태틱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데이터 바인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괄호 열고 이따가 변할 값을 넣어줍니다. 넘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웹페이지 봤을 때 바뀌죠.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빼기 누르면 내려가고 다들 되셨죠? 네. 이렇게 use state 활용해서 이런 값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제 use state까지 알아봤으니까 use effec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알기 전에 우선 mount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mount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개념적인 거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use effect 뭐냐면은 그 mount가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마운트 어디에 마운트 됐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붙이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디에 딱 붙이고 딱 등장하고 이런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리액트에서 마운트 뭐냐면은 돔 객체가 생성되고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돔 객체가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기엔 좀 기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제가 여기 설명 써놨어요.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움객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운트가 이제 컴포넌트 생명 주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운트, 즉 화면에 처음 나타나는 걸 마운트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업데이트, 재렌더링 될 때 이제 새로 고침되거나 이럴 때 재렌더링 되고 업데이트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언마운트, 그래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거를 언마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유즈 이펙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는 보통 콜백 함수랑 의존성 배열, 이렇게 두 가지로 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른 함수 인자로 전달된 함수를 뜻하고, 그 의존성 배열은 이따가 코딩하면서 더 와닿으실 텐데, 일단 개념적인 설명은 그냥 유즈 이펙트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외부 상태나 프로퍼티를 뜻하고, 그래서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이 변경이 될 때만 유즈 이펙트가 실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클린업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청소 역할을 하는 함수인데, 이것도 이따가 실습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클린업 함수가 안 쓸 때도 있고 쓸 때도 있는데, 보통은 씁니다. 왜냐면은 컴포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운트 됐다가 다시 언마운트 되는 경우에 예전에 사용했던 이벤트 리스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부하가 올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함수라는 걸 구현을 해서 꼭 지워줘야 합니다. 이거 실습 예제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같이 볼게요. 클린업 함수 작성하면 뭐 메모리 누수 방지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통 콜백 함수랑 이제 의존성 배열 인자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뭐 유즈 이펙트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괄호 열어서 뭐 화살표 함수로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로직, 이렇게 로직 안에 그냥 내가 실행하고 싶은 걸 작성을 하고, 이게 첫 번째 형태예요. 1번. 그리고 2번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써놓긴 했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해서 이펙트 함수를 우선 씁니다. 위에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로직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리턴이 들어가요. 그래서 리턴,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클린업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하고 의존성 배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형태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 때만 실행되는 게 첫 번째 형태고, 잘 쓰진 않지만, 두 번째 형태는 렌더링 될 때마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의존성 배열 값이 바뀔 때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많이 사용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빈 배열을 넣게 되면 화면에 처음 렌더링 될 때만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습하면서 좀 더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er.js에다 계속 실습해 볼게요. use state 옆에 콤마하고 use effect 이렇게 바로 연속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콘솔에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거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럼 카운터 밑에 use effect 하고 괄호 열어서 화살표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괄호 열어줍니다. 그래서 콘솔.로그 그냥 하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하이라고 떴죠. 하이라고 떴는데 이게 아마 2개씩 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이 원래 하나 떠야 되는데, 이렇게 2번 출력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해결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빈 배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콤마하고 이렇게 배열 추가하면은 한 번만 로딩이 되는데,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index.js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저는 제가 2번 나왔어서 전 미리 지워놨는데 원래 이 앱을 감싸고 있는 태그가 하나 더 있어요. react.strict-mode 이런 게 있거든요. 원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볼까요? 2번씩 나오죠. 근데 이걸 지워주면 한 번씩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스트릭트 모드라는 게 좀 뭐 많이 제한을 두는 그런 모드여가지고 이걸 해제를 시켜주면은 좀 다양한 기능들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거는 뭐 더 알아봐야 되지만 일단은 한 번만 나오기 위해서는 스트릭트 모드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빈 배열 추가하거나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콘솔을 출력을 해봤고 지금 보시다시피 딱 처음 이렇게 리프레시 했을 때 하이 나왔죠? 여기서 제가 버튼을 눌러도 하이 더 안 나오죠?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딱 처음 화면에 마운트 됐을 때 한 번만 나온다. 이 형태가 마운트 됐을 때 한 번만 유즈 이펙트가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 유즈 이펙트를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 변동, 감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빈 배열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처음 마운트 돼서 하나 나왔죠? 그 플러스 누르면 한 번 더 나왔죠? 그 빼기 눌러도 플러스 눌러도 이게 지금 이 유즈 스테이트의 값이 변경이 되면서 이 컴포넌트가 변경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지금 빈 배열을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빈 배열을 추가하는 순간 딱 처음 마운트 됐을 때만 나오고 플러스 아무리 눌러도 지금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즈 이펙트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걸 알았으니까 배열에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er.js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여기 밑에다가 하고 그냥 하나 더 추가할게요. 유즈 스테이트를 const 글자 변동을 하는 걸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텍스트 set 텍스트 이렇게 하고 유즈 스테이트 첫 번째로 초기 값으로 그냥 빈 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텍스트 업데이트 함수를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const 텍스트 업데이트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e라는 걸 적어줄 건데 이건 이벤트를 인자로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화살표 보내고 set 텍스트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타겟을 지정을 할 거예요. 무슨 타겟을 지정할 거냐면 value 값을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선언을 했고 이제 숫자 변동 감지 썼으니까 글자 변동 감지도 한번 써볼게요. 유즈 이펙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냥 복붙을 할게요. 똑같으니까 글자 변동 감지 이 지금 확인하려는 게 의존성 배열 안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는 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에다가 다시 이 div 전체를 감싸는 div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제가 부모 요소가 더 필요해서 지금 여기다가 div 넣어주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인풋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입력하는 걸 해보려고요. 그래서 타입은 글씨니까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그냥 텍스트 똑같이 할게요. 아까 전에 use state에서 선언했던 값이죠. 그리고 onChange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이건 원래 여기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업데이트를 여기다가 호출을 해줄게요. 잠시만요. 오타가 났네요. 텍스트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인풋 창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 둘 다 마운트 됐으니까 숫자 변동 감지, 글자 변동 감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배열에다가 값을 넣어줄 겁니다. 뭘 넣을 거냐면 여기는 숫자 변동 감지이기 때문에 인자로 넘버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 변동 감지니까 텍스트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면 무슨 일이지? 잠시만요. 제가 뭔가 선언을 해놨나봐요. 잠깐만요. 지금 에러를 해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오타가 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복붙을 해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 확인을 해보면 콘솔 창을 잘 봐주세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숫자 변동 감지 글씨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 글자 변동 감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존성 배열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배열 인자로 넘버를 입력했죠. 근데 여기는 배열 인자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존성 배열 값에 따라서 유즈 이펙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유즈 이펙트의 마지막 클린업 함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카운터는 이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app.js 들어가셔서 카운터는 지워줄게요. 카운터 지우고 네. 카운터가 있던 자리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서 타이머 열기 이렇게 써주고 이제 타임아웃도 저희가 컴포넌트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새 파일 또 src 폴더에 만들어줍니다. 우클릭하고 새 파일 해서 timer.js라고 할게요. 이제 타이머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여기 코드를 좀 빌려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유즈 이펙트 임포트 할게요. 그리고 타이머 함수를 만들어줄게요. 아까 카운터 했던 것처럼 const 타이머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유즈 이펙트를 이 안에 선언을 해줄게요. 유즈 이펙트 소괄호 2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서 이제 타이머에 대한
상수를 하나 선언해 줄 겁니다. 그리고 set interval이라는 여기에 기본적인 함수를 써서 어떤 특정 간격별로 콘솔에 글자가 찍히도록 써볼 거예요. set interval 콘솔.로그 타이머 돌아갑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간격은 이게 1000이라고 쓰면은 1초거든요. 그래서 100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빈 배열로 추가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은 뭘 할 거냐. div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div 잠시만요. 소괄호 안에 넣어야 돼요. return div 하고 타이머 시작 콘솔 출력 이렇게 한 다음에 익스포트 해줍니다. 익스포트 디폴트 타이머 이렇게 하고 이제 컴포넌트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해볼게요. app.js로 다시 와주셔서 임포트 해줍니다. 똑같이 아까 전에 카운터 했던 것처럼 타이머 from 슬래시 타이머 이렇게 타이머 잘 불러와주고 여기다가도 유저 스테이트를 쓸 거기 때문에 또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주고 그래서 이제 앱 여기 함수 바로 아래쪽에 유저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show timer set show timer 이게 타이머를 보여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트 하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use state에서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false라고 할게요. false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나오고 다시 누르면은 타이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저 스테이트까지 적었고 이제 그러면 여기 div에다가 타이머 또 닫을 거기 때문에 타이머 열기 닫기로 바꿔줄게요. 타이머 열기 닫기 그리고 여기 div 아래쪽에 조건을 하나 써줄게요. show timer랑 둘 다 만족할 때만 이제 나오도록 여기다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타이머 열기 닫기 버튼에다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 만들기 때문에 이제 onClick 하고 안에다가 set show timer 여기 유저 스테이트에서 만들었던 함수를 호출해주고 이게 나와 있을 때는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있을 때는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ot을 붙여줄 거예요. not 이 느낌표죠. show timer 이렇게 써줍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지금 닫기를 누르면 들어가죠. 요소가 닫기를 누르면이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이 타이머 시작 콘솔 출력 글씨가 있으면
눌렀을 때 들어가고 없으면 다시 눌렀을 때 나오고 이렇게 구조가 되고 새로 고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타이머 열기 이렇게 딱 누른 순간 콘솔에 타이머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서 닫기를 누르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멈추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린업 함수를 구현을 안 해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리스너가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업 함수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하셨죠?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업 함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타이머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타이머.js로 와서 지금 제가 만든 이 타이머 이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아까 클린업 할 때 리턴을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화면에 보여주는 요소 리턴한다는 뜻이고, 클린업 함수 리턴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다가 합니다. 여기 여기 밑에다가 리턴 그거 열고 화살표 만들어주고 그 중괄호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아까 썼죠. 근데 clear interval이라는 함수도 원래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clear interval 이렇게 하고 이 안에 타이머라는 걸 써주면 타이머에 있는 set interval을 중지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중지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콘솔에다가 종료라고 출력되도록 써볼게요. 종료 이렇게 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92번, 93번 지금 완전 난리 났죠. 이렇게 다시 근데 새로 고침을 하고 타이머 열기 일단 나오죠. 지금 2, 3, 4 이렇게 1초 간격으로 나오는데 닫기 누르면 이제 종료 나오고 타이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set interval 이런 멈추지 않는 함수를 구현하신 경우에 클리어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즈 이펙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웬만하면은 클린업 함수를 사용을 하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들 하셨나요? 이쪽 분들 반응이 없으신데 하셨나요? 네. 제가 여기까지인데 빨리 끝났죠? 이 끝이에요. 여기까지고 이제 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끝낸 건 아니죠? 이래도 되나요, 근데? 이래도 돼요?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내용은 진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맹세합니다. 이제 과제 어떻게 하냐면 과제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써놨는데 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컴포넌트를 2개 만드셔야 합니다. 대신에 세션에 만든 거랑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근데 각 컴포넌트 파일명을 지정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state.js, effect.js 형식을 따라주시고 이렇게 2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곧 내용이네요. 그래서 state.js 파일에는 useState 활용한 컴포넌트 만들어주시고 effect.js는 useEffect 활용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대신에 2 파일에서 동시에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치만 하나만 하는 건 안 된다. state.js에도 useState 쓰고 effect.js도 useState 쓰고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2개를 무조건 활용을 하신 2가지 컴포넌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한 컴포넌트는 제가 이제 실습에서 같이 했던 것처럼
여기 app.js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한 것처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npm 스타트를 잘 하셨는지 그 되게 근본적인 건데 그것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왜 사진이 안 보일까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을 누가 몰래 지웠나 봐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사진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한번 리프레시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태블릿에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밑에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노션 페이지 지금 보이시나요? 들어가면 밑에 다른 사진 하나 더 있죠. 아,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서 그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컴포넌트 app.js 추가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고, 여기 4번 터미널에 npm 스타트 해서 웹페이지 실행시킨 다음에 그걸 두 개를 양쪽에다가 배치를 하셔서 VS 코드 왼쪽, 오른쪽에 그 실행한 웹페이지 이렇게 해서 띄운 다음에 그 app.js랑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걸 캡처하시고 그 캡처 사진을 제가 밑에 예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시 사진 보면은 첫 번째 app.js 파일에 두 개 컴포넌트 추가된 거 보이시죠? 카운터랑 타이머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추가를 했었고, 그리고 밑에 터미널에 이제 compiled successfully 이렇게 나왔죠. 이게 npm 명령을 실행했을 때 컴파일 성공하면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추가한 컴포넌트가 눈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약 콘솔에 출력하는 걸 작성을 하셨으면 그 개발자 도구 여셔서 콘솔 보이게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작성을 해주시고, 웬만하면은 GitHub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GitHub에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app.js 그리고 컴포넌트 두 개 파일이랑 실행 화면 캡처한 거 해서 내가 했다는 걸 최대한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정상 참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보통은 그 GitHub 리드미 파일에 많이 올리시거든요. 네, GitHub 어려우시면 노션에다가 바로 첨부를 하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제가 아까 전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났는지 한번 복부상하게 살짝 창피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